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무슨 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매체? 와이어리스 미디엄이죠. 우선 무슨 매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무슨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그러니까 무슨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뭐 무슨 매체하면 대부분 이제 공기를 이용하는 건데 에어 매체를 이용하는 건데 무슨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자기파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무선 데이터 통신을 이해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공부를 구체적으로 좀 할 텐데 특히 전자기파의 특징을 규정하는 그 요소 중에 이 주파수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파수, 특히 데이터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그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기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유선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외부의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전기적인 신호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 디지털 신호를 공부를 할 때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전자기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선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전자기파를 사용한 데이터 통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전자기파 신호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이해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전자기파 신호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무슨 매체란 무엇인가? 무슨 매체 이러면 여러분들 뭐 그거는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실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신호를 정해진 경로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물질이 없는 그런 공간. 그 어떤 그런 신호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물질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케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케이블, 와이어, 케이블, 와이어, 케이블 이렇게 부르는데 그죠? 이런 케이블이 없는 공간, 그런 공간을 이제 무슨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케이블이 없는 공간을 통칭할 때는 우리가 자유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케이블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스페이스가 어,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공기층, 공기층을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매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이 대부분 이렇게 공기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매체 이러면은 에어 매체를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공기층을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도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기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도 사실은 이 무슨 매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 공간 이러면은 공기층 그다음에 우주 공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자유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유 공간을 무슨 매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체는 이렇게 에어 매체, 공기 매체만 무슨 매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선 신호는 있잖아요. 무선 신호. 무선 신호는 무슨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무슨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인데, 무슨 매체를 통해서 공기 중에 전달되는 신호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을 수 있죠. 뭐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슨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전자기파 신호,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 있는 게 이제 이 전자기파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전자기파 신호를 데이터 통신에서 무슨 신호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전자기파 신호는 뭐냐? 좀 이따 우리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시그널, 전자기파 신호.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파형을 갖다 이렇게 전자기파라고 그러는데요. 그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갖다 잘 이렇게 만들면은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 전자기파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합돼서 이동하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 파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 전자기파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자기파 신호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에서 공기 매체에서 전자기파 신호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전자기파가 공기 매체 프리스페이스 자유 공간에서만 전달되는 건가? 그런 거는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전자기파 신호 중에 우리가 이제 광케이블에 사용하는 그런 신호를 이제 광신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광신호는 그 주파수가 전자기파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주파수가 아주 높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 눈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그런 어떤 주파수의 신호, 그 주파수가 보통 400에서 한 790테라헤르츠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주파수죠. 그런 형태의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전자기파 신호를 광신호라고 그러거든요. 광신호. 근데 광신호는 그 광신호를 유도하는 그런 광 케이블을 통해서 광신호의 디지털 비트 신호를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광신호는 공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이제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무선 신호는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자기파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신호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꼭, 물론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무선 통신에서 관심 있는 이제 전자기파 신호를 보면은 이제 공기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 이러면 전자기파 신호가 무선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꼭 전자기파 신호가 공기 매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광신호 같은 것도 일종의 전자기파 신호인데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자기파가 뭔가 조금만 더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전자기파의 특징, 전자기파를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생성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전자기파를 어떻게 발사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안테나 구조도 알아야 되고, 안테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원리들을 사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안테나의 구조나 안테나의 동작 원리, 그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사되는 원리, 이런 거는 전자과나 전기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역이고, 우리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우리 이제 데이터 통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전자기파가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자유공간, 그러니까 공기청이나 우주공간, 자유공간을 진동하면서, 그러니까 파형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결합인데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은 직교한다. 90도로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파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전기장이 그 아래 위로 이렇게 그 파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자기장은 수평으로 이렇게 90도의 각을 이루면 전기장과 90도의 각을 이루면서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결합이 전자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안테나의 전기 신호를 유도를 해서 전자기파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전기, 여러분들 뭐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를 갖다 유도했을 때 그게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자기장이 생성이 되면 자기장 주변에 다시 전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페르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뭐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전류를 이렇게 흘렸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테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체적인 페르데의 전자 유도 법칙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어떻게 전자기장이 이렇게 유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페르데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과 페르데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안테나에 전기를 갖다 이렇게 유입을 시키면은, 전기를 유도하면은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에 따라서 전기장이 발생해서, 그리고 그게 전기를 교류전기를 갖다 유도를 하면은, 교류전기라는 게 전압이 양의 전압에서 음의 전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AC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AC. A가 이게 alternating이거든요. alternating. 그러니까 그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도되는 자기장과 전기장이 세기가 이렇게 그 진동을 하는, 이렇게 사인파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파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이제 전자기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테나의 교류 전류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공기 중에 파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전자기파가 발생되는데요. 그때 전자기파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가가 전자기파의 전달 속도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바로 이렇게 짐작이 되겠지만은, 영어로 프로파게이션 스피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로파게이션 스피드.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초당 몇 킬로미터를 이렇게 전달하는가, 몇 메타를 전달하는가, 몇 메타를 이동하는가,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얼마냐면은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당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30만 킬로로 이렇게 이제 속도로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속도로 전자기파가 안테나에서 발사돼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에서 그 전자기파를 수신하면요, 전자기파로부터 이제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발사되는 반대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유도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2차원 그림이라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커브를 그린가, 그 안테나의 교류 전류를 갖다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자, 어떻게 그려지는가가 사실 조금 잘 안 될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이런 파행을 전기장이 이렇게 그리면은 자기장은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진동하며 전달되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 수평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같은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초당 30만 km/s 속도로. 그리고 이렇게 전자기파를 공부를 할 때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자기파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방식이 좀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들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방식이 지상 전달 방식이 있고요. 그라운드 프로파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지상 전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을 따라서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을 되는 전자기파. 그러니까 지상 전달 방식을 지상 전달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전자기파. 또 하나는 어, 공기층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전리층이 있거든요. 전리층.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 공기층 외곽에 전리층, 영어로는 아이오노스페어라고 그러는데 아이오노스페어. 그 전리층에서 이렇게 여기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을 스카이 프로파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전달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리층으로 전파를 발사해서 전리층에서 이렇게 그 반사가 돼서 전달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마추어 무선사가 전파를 전리층으로 이렇게 쏘아서 전리층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무선사하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사용하는 그 전자기파가 하늘 전달 방식, 그러니까 스카이 프로파게이션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에 반드시 직선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전자기파가 직선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시선 전달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선 전달 방식.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안테나와 안테나가 반드시 직선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거기서 송신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로 이렇게 전자기파를 발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전자기파를 가시선 전달, 라인 오브 사이트 프로파게이션 전자기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조금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리층이 그러니까 공기층 외곽에 이제 전리층이 존재를 하는데 전리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찾아보면 전리층에 대해서 뭐 여러 잘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참고로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로 하고 그라운드 프로파게이션은 뭐냐면요. 지상 전달 방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를 쏘면은 이렇게 지표면을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또 다른 쪽 방향으로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2MHz 이하인 그런 전자기파들은 그 지상 전달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상 전달 방식을 이용하는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그런 응용이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디오나 TV 같은 거죠. 라디오나 TV. 라디오나 TV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라디오나 어떤 TV냐면은
인터넷 라디오나 위성 라디오나 위성 TV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지상파를 이용하는 그런 TV나 라디오죠. 예를 들어 KBS라든지 MBC라든지 뭐 SBS라든지 이런 방송국들은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잖아요. 지상파. 그때 그러니까 라디오나 TV에 사용하는 채널의 주파수가 2MHz 이하. 그래서 지상파, 지상으로 이렇게 지상 전달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전자기파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스카이 프로파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전리층에서 반사되는 그런 어떤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주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안테나에서 그 전자기파를 쐈는데 지구상에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절대로 라인 오브 사이트, 그 안테나와 안테나가 직선으로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지상파 전자기파도 아닌데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렇게 그런 이 전리층에서 반사되는 이런 전자기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전자기파들의 주파수를 보면 대략 2에서 30M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는요. 라인 오브 사이트는 30MHz 이상의 주파수인 그런 전자기파가 이제 작동하는, 그러니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에 반드시 직선으로 서로 이렇게 안테나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30MHz 이상인 이런 이제 전자기파들은 다 이렇게 라인 오브 사이트 방식으로 가시선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전자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무리 그 전자기파 신호가 세더라도 라인 오브 사이트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전자기파는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안테나와 안테나가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통신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가다가 이렇게 뭐 지표면에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부딪혀서 전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인 오브 사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아주 먼 거리에, 그래서 라인 오브 사이트 안테나를 세울 수 없는, 서로 마주보는 안테나를 세울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은 중간에 중계 장치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서로 마주보는 그런 어떤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계 장치를 써야 되고, 그런 중계 장치는 대부분 이제 뭘 쓰느냐면은 위성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위성. 지상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쏘고, 위성에서 또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저쪽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 안테나로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중간에 그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계 장치를 사용을 해서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전자기파 전달 방식은 라인 오브 사이트, 가시선 전달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 있는 주파수는 30MHz 이상의 주파수, 뭐 대부분은 기가헤르츠, 1GHz 이상의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특성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요, 주파수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달라요. 주파수가 아주 낮은 이런 경우는 이제 전달되는 방식이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그런 지상 전달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높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사를 하고 또 안테나에 수신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기가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그런 주파수의 신호들은 이제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 관심 있는 그런 영역은 이런 낮은 주파수 영역도 사실 관심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영역의 주파수도 관심 범위가 아니고, 안테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유도해서 어,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라인 오브 사이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시선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주파수가 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을 가지는, 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파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이제 한 10메가헤르츠, 저기 몇십 메가헤르츠 정도, 이런 정도는 이제 TV, 라디오 이런 데서 관심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로 이렇게 저기 데이터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보통 한 게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 그 다음에 수십 기가헤르츠까지, 수십 기가, 보면 한 수십 기가 또는 뭐 크게는 뭐 수백 기가인데 보통 한 수십 기가 정도,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기가헤르츠 정도의 요 영역의 주파수, 요 영역의 주파수가 사실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어, 전자기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또 관심 있는 그런, 또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 영역은 이제 우리가 무슨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또그 모바일 네트워크 이런 것들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조금 더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 있는 주파수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무슨 네트워크를 공부를 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뭐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뭐 자료나 이런 데서 라디오파로 구분하고, 라디오파 내부에 다시 마이크로파 또는 뭐 저기 아주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적외선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구분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라디오파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또 마이크로파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적외선파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진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적외선파 이러면은 300GHz부터 한 400THz까지를 적외선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이크로파는 1GHz부터 보통 한 300GHz까지를 마이크로웨이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라디오파는 아주 낮은 주파수, 라디오나 TV 같은 데 사용하는 낮은 주파수부터 마이크로파까지, 마이크로웨이브까지를 다 묶어서 이렇게 라디오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말하는 라디오파는 라디오 방송국에서만 쓰는 라디오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사해서 무선 통신에서 데이터 통신에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 영역을 통칭할 때 라디오파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때 그런 주파수를 통칭할 때 RF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요. RF, 라디오파.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 관심 있는 영역은 뭐 사실 라디오나 TV 방송도 사실 이제 무선 통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이면은 디지털 데이터 통신에 사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TV, 지상파 라디오나 지상파 TV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라디오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파수의 데이터 통신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공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전자기파라는 거는 그 전자기파를 사실 공기 중으로 만약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전자기파를 갖다 공기 중으로 이렇게 쏜다, 전달한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영역에서 같은 주파수의 신호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공기 중으로 이렇게 쏜다고 생각하면은 주파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그 주파수의 어떤 신호의 세기가 중첩이 되면은 같은 주파수의 신호가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게 그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중첩이 돼서 커지거나 뭐 상쇄되거나 이렇게 해서 원래 신호 하나하나에 전자기파의 신호의 세기를 정확하게 수신하는 쪽에서 디텍션해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파수가 다르면 여러분들 이미 다 이렇게 추론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추론이 되겠지만 서로 주파수가 다르면은 그 수신하는 쪽에서 아무리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모아져서 복합 신호로 전달돼 오더라도 그 주파수별 전자기파 신호를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씩 다 분석해 낼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퓨리의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주파수가 서로 다르면은 그게 모아져서 공기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복합 신호로 전달되더라도 수신하는 쪽에서 원하는 주파수 영역의 전자기파 신호를 수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주파수의 신호가 중첩이 돼가지고 신호의 세기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두 개의 같은 영역의 같은 주파수의 신호의 세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로 그 신호 세기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주파수가 어떤 신호를 다르게 만들어서 보내려면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같은 주파수의 신호를 막 이렇게 서로 같은 주파수의 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면은 아무도 그 신호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혼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통신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의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려면 반드시 내가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도 좋다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주파수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권리를 확보하냐면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주파수 허가기관으로부터. 그 주파수 허가기관이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겠죠, 그죠? 정부로부터 내 이 주파수를 사용해도 좋다 하는 걸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걸로 이렇게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전자기파를 전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라디오나 뭐 TV나 이런 방송국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만들겠다. 뭐 인터넷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만들겠다 이러면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그 방송에서 사용할 채널의 주파수를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구실이나 뭐 이런데 여러분들 되게 와이파이 안테나를 설치를 했는데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안테나로부터 전자기파 신호를 공기 중으로 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당연히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파수 영역을 딱 표준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대신 그 주파수는 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나 써도 되지만 대신 자기가 주파수를 가지고 공기 중으로 신호를 쏘는 그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그 지점으로부터 그 주파수의 신호가 전달되는 범위가 일정 범위 내에 딱 이렇게 한정이 되게 신호의 세기가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신호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같으면 신호의 세기를 뭐 1mW 이내로 해서 절대로 그 신호가 100m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무슨 와이파이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런 어떤 주파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ISM 주파수, ISM. 이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SM 주파수는 ISM 주파수로 허가되어 있는 고 영역의 주파수는 누구든지 써도 돼. 대신 신호 세기가 얼마 이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때 ISM 뭐의 약자냐? I가 인더스트리얼. 산업이죠, 산업용으로 쓰라 이런 이야기에. 사이언티픽, 과학용. 그 다음에 의료용, 메디칼. 산업용이나 과학용이나 의료용으로 뭔가를 개발하거나 뭔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실험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실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허가된 그런 주파수 그런 주파수 영역을 ISM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M 영역. 이 ISM 영역이 세계 ISM 영역이 지금 현재 세 개 영역으로 이렇게 주파수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900MHz 대역의 주파수가 하나 할당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902부터 928MHz까지 이 영역이 하나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GHz 대역의 ISM 주파수 대역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2.401부터 2.495GHz까지 이 영역의 주파수 대역을 또 ISM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5GHz 대역에도 5.725부터 5.825까지 이 GHz 대역의 주파수는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으로 이렇게 실험용으로 쓰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딱 표준으로 허가받지 않아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써도 되는 거죠. 원래는 ISM용으로 쓰라 이렇게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ISM용으로만 쓰라 이런 건 아니고 누구든지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라든지 집에 있는 리모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집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뭐 그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ISM 영역에 있는 주파수를 사용해서 무선 통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영역, 특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그 2.4GHz하고 5GHz 대역의 ISM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제 허가 없이 이렇게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와이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파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UNII라고 그래가지고 UNII 그러니까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그러니까 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좀 더 이렇게 확충하기 위해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용의 주파수를 많이 또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파수 영역을 UNII 주파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GHz 대역에 이렇게 4개의 주파수 영역이 UNII용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UNII 영역의 주파수 대역은 뭐 와이파이 같은데 이제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죠. 그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뭐 최근에 작년인데요. 작년에 6GHz 대역에도 UNII 주파수 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좀 더 이렇게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주로 공부하는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직비라든지 뭐 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은 ISM 주파수 영역이나 UNI 주파수 영역의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모바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그런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모바일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어떤 데이터 통신은 거의 전부 ISM 주파수와 UNII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이제 와이파이나 또 블루투스로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자기파가 뭔지,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용하게 되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 전자기파로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이 신호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아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공기 중에 그 주파수가 겹치면은 당연히 신호가 중첩이 되고 그 중첩된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를 두 개 이상을 갖다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첩이 된다는 거는 수신자가 신호를 정확하게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거죠. 당연히 뭐 그 신호 전달을 갖다 방해하는 요소 중에 그 중첩 현상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은 주파수나 또는 비슷한 주파수를 써서 신호가 중첩에 따라서 수신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통칭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터피어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어떤 특정 채널을 써서 내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 옆집에서나 아니면 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채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 또는 내가 와이파이 통신을 지금 어떤 채널의 주파수를 써서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용자들이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데 그 순간에 와이파이 채널의 주파수하고 같은 주파수의 채널을 써서 블루투스 통신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누군가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전자레인지에서 같은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유출이 됐다. 그래서 같은 주파수 신호가 중첩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간섭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때 당연히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채널이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와이파이 안테나가 같은 채널이나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중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계하는데 왜냐?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갖다 이렇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공간 경로 손실 또는 뭐 자유공간도 손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 패스 로스인데 프리스페이스 패스 로스.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기 매체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전달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다른 어떤 방해 요소가 없어도 자동으로 손실이 돼서 에너지가 손실이 돼서 수신하는 쪽에서 신호가 약해져서 원래의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자유공간 경로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공간도 경로 손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송신 안테나에서 이렇게
쏠 때요. 그 그러니까 공기 매체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하나의 전자기파가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의 파가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특성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쫙 퍼지면서 전달되는 특성 때문에 3차원 공간의 어떤 특정 지점, 예를 들어서 안테나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전파를 발생했는데 전자기파를 발생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딱 그 전달되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전달된다는 거죠. 퍼지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수신 안테나가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수신 안테나가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위치에서 보면은 전체 에너지상에서 전체 전자기파의 에너지상에서 이 3차원 공간의 에너지상에서 내가 수신한 안테나가 수신한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전체의 아주 일부분만 내 안테나에 수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얼마나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약화되는가? 우리 여기 증명을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진 할 수는 없지만은 수신 에너지는 이 그 송신 안테나로부터 수신 안테나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이렇게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신호의 세기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신호 에너지가 낮아져서 수신하는 쪽에서 그 신호를 정확하게 디텍션 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m 와이파이 같으면 100m, 200m 이렇게 가면은 수신하는 쪽의 신호 에너지가 워낙 작아져 가지고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도요. 신호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디텍션해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방해 요소를 자유공간 경로 손실, 자유공간도 손실이다. 영어로는 프리스페이스 패스 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사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테고 또 뭐 다른 설명에서도 이렇게 무선 통신 공부할 때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안테나가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요 중간에 예를 들어 안테나가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중앙에 안테나가 있으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안테나로부터 이렇게 외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을 때, 이 가까이 있을 때하고 이 멀리 있을 때하고 신호의 세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신호의 세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신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신호의 차이가 미세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도저히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신호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변조 기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무선 통신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변조 기법이 괌이거든요. 괌 구상 진폭 변조. 그럴 때 괌 변조를 할 때 신호 레벨을 몇 개로 나누는가? 그 진폭과 위상을 갖다가 이렇게 위상의 차이를 몇 개로 이렇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4괌으로 할 수도 있고 8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6괌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심지어 256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4캄하고 256캄하고 보면은 256캄 같은 경우는 신호의 차이가 그 신호와 신호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미세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조금만 약화돼도 수신하는 쪽에서 256캄에 256 6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정확하게 디텍션 해내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면은 외곽으로 나갈수록
예를 들어 저기 뭐죠? 이게 신호의 레벨을 줄여서 신호를 구분하기가 쉬운 그런 어떤 변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신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수신이 잘 되는 가까이 있다 이러면은 256함 이런 것들을 써서 256함을 쓴다는 이야기는 신호 하나를 가지고 8비트를 전송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8캄을 쓴다는 이야기는 3비트만 전송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전송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거는 전송 속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멀리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전송 속도가 그만큼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호를 구분하기 쉬운 신호 레벨의 개수가 작은 그런 어떤 변조 방식을 써야 되니까요. 그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신호 수신이 잘 안 되는 신호가 약화되면은 쿼엄 방식 이런 걸 아예 쓸 수도 없고요. 이런 걸 못 쓰고 뭘 써야 되냐면은 PSK 같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 저기 위상만 바꿔서 위상만 바꿔 쓰는데 위상도 여러 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위상도 2개만 바꿔 쓰는 뭐 그런 거 이제 바이너리 PSK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너리 PSK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래서 무선 통신은 신호의 세기를 정확히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단말의 위치로부터 안테나까지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 가지고 그 신호의 세기에 맞는 그런 변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안테나로부터의 그 무선 단말의 위치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사용할 때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들이 다 동일한 전송 속도를 보장한다.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사인데요, 반사. 그러니까 그 전자기파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전자기파가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거울 같은 거, 그다음 백보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스크린. 그다음에 뭐 모니터 같은 이런 것들은 반사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테나가 이 안테나에서 어 저기 그 그 보통 와이파이는 이제 안테나를 쓸 때 옴니 디렉션 안테나를 쓰거든요. 360도 그러니까 360도로 이렇게 전파를 다 발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발사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파가 이 수신하는 단말로 직선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반사가 돼서 전달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리고 반사도 뭐 여러 군데에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 이 반사 때문에 여러 경로로 다중 경로로 이렇게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신호가 중복돼서 도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먼저 보낸 게 나중에 보낸 것보다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반사 때문에 수신하는 쪽에서 신호를 정확하게 수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런 현상을 이제 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흡수인데요, 흡수. 이거는 이제 어떤 벽이라든지 또 사람의 인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전자기파가 통과할 때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일부가 바뀌면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이렇게 손실되는 그래서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흡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뭐 실내에서 구성하면은 실내에서 벽을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통과하면 벽을 통과할 때마다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일부 이렇게 흡수가 되고 약화돼서 한 두세 개 통과하고 나면 아예 그 수신하는 쪽에서 너무나 신호가 약화돼서 정확하게 디텍션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게 흡수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흡수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 얼마나 열 에너지로 많이 바뀐가 하는 거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죠.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뭐 주파수가 아주 높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밀도가 높은 그런 물질은 아예 그냥
중간에 이렇게 다 열 에너지로 다 흡수돼 버려 가지고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주파수가 높은 뭐 빛의 영역에 있는 그런 주파수의 전자기파는 실내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뭐 저기 벽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잘 쓸 수가 없는 거죠. 레이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레이저만 해도 벽을 사실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주파수거든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양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 정확하게 전자기파를 수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흡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란인데요, 산란. 전자기파가 공기 중에 있는 이 먼지나 또는 특히 빗방울 같은 이런 미세 입자하고 부딪히면은 이 전자기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복합 신호를 구성하는 그런 내부의 전자기파 신호들이 막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부닥쳐서 굴절이 이렇게 막 돼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산란, 스캐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캐터링.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위성 TV 같은 이런 거 수신할 때 여름에 이렇게 소나기 같은 게 많이 오면은 그 위성 그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소나기에 물방울하고 부딪혀가지고 산란이 돼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저기 위성 안테나로 들어오는 신호의 양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수신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산란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굴절인데요, 굴절. 굴절을 이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응용이 데이터 통신에서 응용이 이제 광 케이블인데요. 밀도가 다른 그런 어떤 빛이 밀도가 다른 그런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률이 달라서 전반사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 저기 광 케이블 안에 빛 신호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광 케이블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 똑같은 건데요. 어떤 벽 같은 걸 통과할 때, 이 벽을 구성하는 이 물질이 밀도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하면 사실은 직선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그게 뭐 자갈도 있고 또는 모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공기도 좀 들어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물질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가지고 그 전자기파가 이렇게 휜다는 거죠. 굴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안테나가 있는 쪽으로 그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신호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굴절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굴절 현상. 그래서 이 굴절도 사실은 이제 뭐 중요한 전자기파 신호의 전달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무슨 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통신에서 무슨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호 전송에 사용하게 되는 전자기파의 전자기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관심 있는 주파수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그런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 신호가 공기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방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 무슨 데이터 통신에서 왜 신호가 이렇게 약화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호가 아예 수신이 안 되는지, 그러면 또 신호가 약화될 때는 왜 그 변조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그 무슨 매체, 전자기파, 그다음 전자기파 신호 방해 요소를 잘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블루투스 네트워크나 모바일 네트워크, 무슨 네트워크를 공부를 할 때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